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경태 성추행 사건이 터졌네요. 네. 예. 국회 여성비서관이 직접 고소하고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사건이 터지면서 알려졌는데, 자, 장경태 가을이님 장포론으라고 그러셨네. 예, 어떻게 이 사건 지금 상황 보세요? 이제 장포로노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때 뭐 빈곤포로노. 빈곤포로노. 네, 뭐 김건희 여사 그때 해외 순방 다녀와서 뭐 사진 찍어가지고 그 뭐 아이들을 이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해서 또 그 고소 고발도 당하고 했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또 좌파 진영에서 또 성추문이 터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좌파 진영의 어떤 뭐 도덕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또 바로 직전에 조국 당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번에 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한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요. 작년에 일어나서 그때 이 TV조선에서 영상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쨌든 국회 다른 의원실의 뭐 직원이라고 하니까 다른 의원실의 직원인데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뭐 문제를 그 삼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보도를 유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아마 피해자가 계속 그 어떤 뭐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고통을 겪다가 지금 고소를 했고 그 사건이 이제 그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일단 뭐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를 했으니까 곧 진상이 밝혀지겠죠. 네. 자, 진상 관련된 부분에 추가적인 진상 조사는 이제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제 터졌으니까 사건이 시작됐으니까 추가적인 상황의 추가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건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어제 이제 추경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전원 표결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발의가 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당시에 퇴장을 해서 제적 의원 18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172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이 기권을 하고 무효표가 2명이 나왔어요. 추경호 체포 동의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주도로 해서 가결이 됐는데 일단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이거는 뭐 당초 예상이 됐던 거고 그 구속영장을 그 조은석 특검에서 발부할 때부터 네. 일종의 지금 로드맵에 따라서 좌파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다 이제 저는 퇴장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그때 정청래도 그렇고 김병기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따박따박 다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박따박 그렇죠. 네, 다 처리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왜 제가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마 그 영장이 기각돼도 기소를 이제 하겠죠. 그건 뭐냐 하면은 정청래가 그동안 해왔던 말을 좀 그 되새겨 봐야 돼요. 네. 정청래가 계속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 그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을 시켜버리겠다. 국민의힘을. 그리고 그전에는 이 시점까지 못 박았어요. 네. 내년 6.3 지방선거 전에라도 국민의힘은 해산될 수 있다. 그리고 뭐 1000번이고 뭐 10,000번이고 다 그 해산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위헌정당 법률 해산 심판 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정성호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란 특검에게 일종의 지침을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사를 뭐 그 압박을 하라는 지침을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직후에 그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움직임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면 정성호가 나중에 그 이게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소를 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빌드업 해 나가는 단계가 어제 저 체포동의안 그 통과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설마 하겠어? 설마 이거를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하면 107명의 국회의원이 배지가 다 날아갑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107명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말도 안 되니까는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단계가 있죠. 일단 그 국회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면은 헌재로 가지 않습니까? 네. 헌재에서는 기각되겠죠. 아무리 좌파가 그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해산될 정도의 위원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6.3 지방선거에 써먹는 거죠. 여기는 내란 정당이야. 심지어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위원정당 그 해산 청구까지 한 정당이야. 6.3 그 지방선거에서 그런 이제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 그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단계로 지금 어제 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죠. 야, 위원정당 해산 청구로 가는 그 빌드업 과정이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를 하고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도 하나의 의사표현이 될 텐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건 또 다른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행위이고 표현일 텐데,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걸 정치적으로 어떤 차원으로? 이거는 그 주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전에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하잖아요. 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인데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헌법 절차이기 때문에 표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포기한다고 해도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네네. 진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가서 반대표를 던지면은 그게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찬반을 말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하느냐 마느냐 찬반을 말하게 되는데 아예 불참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그 의미로 어제 참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네. 그 전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두 번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갔잖아요. 그 한 번은 완전히 방탄을 해버렸고 또 한 번은 불체포 특권을 그 본인이 그 포기한다고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는 이재명은 대선 때도 약속을 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 단식을 하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제발 이 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업소를 했어요. 업소를 했는데 거기서 이탈이 29명이 이탈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돼버렸죠. 처리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으니까는 영장 실질심사로 갔는데 그때 거기서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로만 했던 이재명하고 실제로 지금 주경원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절차가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그 절차의 진행에 이제 맞춰주지 않고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그 상징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는 이 장관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던데 뭐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성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포 동의 요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획 해제를 막아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내란 혐의에 협력하여 이렇게 종사했다. 이렇게 그 요청 설명을 했는데 저기에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그 혐의가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의원들이라면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인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리고 실제로 심의 의결권 침해를 받았다는 뭐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저 혐의 성립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성호 어제 그 체포 동의안 제출 이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에 대해서 했듯이 그 통과 의뢰로 하는 건데
저 내용을 보면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 중에서 이게 갖다가 쓴 거예요. 예, 불복이 뭔가? 북복이죠, 북복. 예, 예, 예. 복사해서 그냥 붙인 건데. 네. 그런데 이게 아마 나중에 그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그 표결권을 내가 표결권 침해 당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친한동훈 개나 이런 데서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18명은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를 했고 실제로 그 조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의원총회장을 뭐 3번 바꿨다고 하는데 3번 바꾼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회 본관하고 국민의힘 당사하고 큰 길 하나 건너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면 바로 가면은 바로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게 바뀐 이유는 경찰이 처음에 그 출입문을 통제를 했기 때문이죠. 통제를 해서 처음에 국회에서 하려다가 그러면 일단 이제 당사로 모여라는 이야기를 했고 당사에서 이제 하다가 또 그 해제가 되니까는 또 다시 의원총회장을 또 국회 쪽으로 변경하고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내가 그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심의 의결권을 방해받았다는 의원들은 있는데 그건 혐의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없는데 네. 내가 방해받았다는 의원들은 없는데 네. 방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이거 지금 억지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그런 상황이죠. 자, 실제로 심의 의결 표결권 저 국회에 가서 저 의결권에 방해를 받았다는 의원들이 다수 발생을 했다면 여러 논란이 더 있겠죠. 예를 들면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수십 명이 나는 막 가려고 그랬는데 추경호가 못 가게 했다, 막았다. 실제로 그런 행사 증거가 이렇다 하면 이제 그게 논란이 되겠죠. 실제로 의결권을 막았는지 하면.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그 표결권 방해를 받은 바가 없다. 실제 추경호 때문에 그걸 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시에 경찰들이 그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내란 특검이나 지금 정성호는 그런 방해 혐의를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상의 작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 예. 일종의 이제 밀고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에서 추경호가 방해를 했다. 내가 투표라는 거 방해를 했다고 밀고를 받으려고 친한계 의원들을 몇 명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네, 조경태를 비롯해서 김예전에 이렇게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한동훈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안 갔죠. 예. 저 특검이 안 가고 그러니까는 법원에 그 공판전 정인신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안 갔어요. 예. 그 가면은 뻔하거든요. 이게 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추경호가 당신들 투표 표결 못하도록 방해했지 않느냐. 밀고를 하라는 건데 지금 거기 가서 진술했던 조경태나 이쪽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확보를 못했을 거예요. 확보를 했으면 벌써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특검에서 벌써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했다.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분명히 들어갔겠죠. 그런데 조경태를 비롯해서 거기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 전에 참여하는 때까지 나보고 지금 표결하지 말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던 거죠. 특검에서. 예. 자, 다음 수순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이미 가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 가면 이제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라고 그러죠. 이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될 텐데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동의서는 이미 전달됐습니다.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미칠 파장이 여러 이제 상황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교롭죠. 예. 근데 주말이 끼고 하니까는 그 12월 3일이면은 수요일 됩니다. 네. 수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 좀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기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 어쨌든 비상계엄 1년 되는 시점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많은 법조인들이 좌파 쪽 법조인들도 이거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영장 기각이
일단 뭐 범죄 혐의 뭐 소명 이런 문제인데 범죄 혐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신청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도망 우려도 없잖아요. 도망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은 이미 특검에서 다 수사를 해서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멸할 것도 없다. 이렇게 돼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일부에서는 이 기각이 되면은 마치 태세 전환이 될 것처럼 이게 이제 내란몰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그 상황도 이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태세 전환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플랜 B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좌파에서는. 아, 그 상황이 확 바뀔 상황도 있지만 예. 민주당은 그렇게 그렇죠. 그런 호락호락하지 결과가 안 않습니다. 나올 것을 대비 민주당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영장 기각될 경우도 대비를 하고 있죠. 네.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요, 거기에서 완전 이제 내란몰이 정당 내란몰이로 막 할 텐데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플랜 B를 다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파에서는. 네. 뭐냐 하면은 법원을 공격하는 거죠. 아, 영장 판사. 사법부를 때린다. 영장 판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가뜩- 직위원 그 판사 때리듯이 때리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두고 또 이재명 쪽에서는 재판 재개 그 여론이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법원을 공격을 해야 또다시 2차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좀 뜸했지 않습니까? 뜸하다가 저번에 특검에서 뭐 박성재 전 장관하고 영장 기각을 하고 나니까는 또 법원 공격을 불을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 법원이 딱 기각을 하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법원, 예. 내란 뭐 특별재판부 이걸 또 그대로 들고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군부를 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번에 박성재 장관이나 그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불을 살짝 이제 붙였던 그 영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나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영장도 소위 그 비상경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영장을 따로 심사하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안에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안에 영장법원도 같이 집어넣는 영장 판사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 사건만 이 사건만 비상기형 관련 사건만 영장을 전담하는 그걸 또 지금 같이 추진을 하는 그것을 플랜 B를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영장이 그기각되면은 그래도 이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내란몰이를 종식을 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만만치 않다. 이게 또 법원에 대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경우에 민심의 역풍을 맞겠죠. 민심의 역풍을 맞지만은 그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게 뭐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이제 영장이 많이 발부되면 그 후폭풍이 국민의 힘으로 오는 건 이제 대체로 상당히 후폭풍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상황은 예정이 되는데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도 만일 지도부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법부를 특히나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뭐 직위원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찍어서 타겟으로 두고 공격하듯이 집중 공격할 텐데 그럴 경우에 민주당 내부에서나 범여권에서 이 사법부를 직접 막 공격하는 특정 판사를 직접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야, 이 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오히려 소재를 그런 게 넘겨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면서 이 사법부 법원을 결정을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논쟁이 되는 것에 대한 내부의 우려 이런 것이 충돌할 가능성은 내부에서 없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역풍을 우려하는 쪽도 있겠죠. 예. 민주당 안에서도 뭐 자칫하면 이거 저거 역풍 맞을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너무 이렇게 법원을 무력화하고 그 전에도 뭐 상권 분립 다 지금 허물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몰아붙일 거니까 몰아붙이면은 이거는 일종의 뭐 벼랑끝 승부가 되는 거죠. 그 좌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몰아붙여서 지지층을 막 끌고 나가서 그 지방선거에서 그 승리를 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몰아붙이는 강경파가 있을 거고 예. 뭐 그렇게 했다가는 역풍을 맞는다는 이 또 이렇게 뭐 온건파라고 할까 그런 또 부류가 생기겠지만 전체적인 기로는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은 지금 내란몰이라는 걸 이거 계속 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이렇게 제대로 법대로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춤주춤 하면은 정권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흔들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법원에서 일단 법원이 이렇게 저 법대로 판단을 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이재명의 그 재판 재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재명 재판 재개가 되면은 그거는 정권이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네. 선거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판 재개되면 단기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의 존속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수로 거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역풍을 우려하는 쪽은 소수로 거치고 그대로 뭐 질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예상됩니다. 예. 자, 판을 뒤집히는 상황이 올지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라든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긴급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다시 멈추는 또 검찰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사장 고발할 건을 하려다가 멈추는 여러 상황들이 지금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내란의 선거 전략을 내란몰이로 두고 사법부 개혁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정청래와 민주당 지도부가 공표한 조건에서 이 추경호 지금 의원의 영장 결과가 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되네. 그거 기각되면 민주당이 또 어떤 후폭풍에 쌓일지 또 국민의힘은 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추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수사 개입 사건 좀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뭐 현안이지만 이 문제 잠깐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좀 어제 또 다른 좀 분석이 있어서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한번 좀 다시 살펴볼 텐데요. 그 어제 이제 보도를 했던 내용 중에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이 8조 원대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자로 스웨덴의 이 방산업체 사부가 선정됐다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분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왜 한국이 선정되지 못했냐 이런 문제가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납기라든가 빠르게 사실은 납기를 맞출 수도 있고 기술력 부분에서는 한국이 좀 앞서고 있는데 왜 스웨덴이 선정이 됐느냐 그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인 스웨덴과의 안보 협력을 우선시한 폴란드 내부의 정책 기조 또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친중의 흐름 이런 문제에 대한 유럽 국가들, 나토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이런 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우파 정부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그 뭐 업적 같은 거 그 중에 하나가 K 방산이죠. 네. 우리 방위산업 그 수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큰 성과를 얻고 자긍심도 그 느끼고 K 방산 이야기하면 항상 뿌듯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네. 과거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까지 치르면서 그 외국 군대 유엔군의 도움을 받은 그 상황에서 우리 이제 그 국방력을 그 같이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이제 수출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딱 그 막힌 거죠. 이재명 정권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그 이게 전개가 됐고 처음으로 막힌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저 스웨덴한테 진 거죠. 수주전에서 폴란드 잠수함 이게 잠수함 사업이 보니까는 세척을 건조를 하는데 네. 총 사업비가 그 8조 원 정도 8조 원짜리인데 30년 유지하고 운영하는 그 비용까지 하면은 무려 이게 20조 원짜리거든요. 20조 원짜리인데 이거는 왜 이게 그 수조전에서 졌을까 스웨덴한테 물론 뭐 그 납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납기는 우리나라가 빨리 맞추기로 유명해요. 우리 그 K 방산이 우리 빨리 문화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거
기억이 나는 게 K방산 제가 한번 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이게 선호하는 게 납기를 좀 맞춰준다. 납기를 맞춰주고 다른 데 비해서 그 똑같은 성능은 똑같은데 비용이 그 더 저렴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웨덴한테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주변에 좀 어떤 뭐 안보 환경이나 정치 환경 문제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일단 뭐 스웨덴하고는 스웨덴이 최근에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같이 이제 나토 같은 국가이기도 한데다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나토를 홀대를 했죠. 이재명 정권이. 그때 해외에 가면서 G20인가 G7인가 이제 갔다 오면서 그 다음에 나토 갈 차례였는데 나토 안 갔어요. 안 갔죠. 예, 그때 나토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야 된다. 그런 요령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성락이 갔죠. 그렇죠. 예, 간세 협상이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못 만나서 안다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은 나토에 가서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나토는 그 서방의 그 안보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안보 동맹이니까는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 눈치를 보니까 안 가고 그때 뭐 했냐면은 광주 가가지고 타운홀 미팅했습니다. 나토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그 스스로 이 국제 왕따를 지금 뭐 자초하는 것 아닌가. 특히 국제 중에서도 또 서방 세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 좀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것 아닌가. 그 싶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기, 이런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가령 뭐 그 가상을 예상을 해보면은 이재명 정권이 아니었으면은 이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한국은 기술력 부분은 세계의 탑3 안에 든다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죠.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지금 건조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물론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뛰어난 국가가 있고 미국도 있지만 원전과 함께 이 잠수함 선박 건조는 사실은 탑3 또는 탑5 안에 드는 걸로 알려져 있죠. 원전은 물론 세계 거의 탑이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술력 부분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한국 기업들의 이제 기술력 이건 뛰어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납기를 맞추는 문제나 즉 빠르게 건조를 해서 특정한 시간대를 맞추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또 특히나 이제 이 군함이나 잠수함은 특히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할 텐데 올해 이제 많이 제기됐던 게 주한 유럽 상공회에서나 주한 미국 상공회에서 이런 데서 한국 기업 탈출 러시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덧세쌍법하고 노란봉투법, 강성노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교섭 상태가 불확실해지면 사실은 이제 건조 상태라든가 생산이 중단되는데 이 강성노조의 여파 이런 게 사실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여러 보고서를 두고 맡겨도 제대로 제때 저게 건조가 될까 이런 의심하는 분위기 문제는 어떻게 보여요? 충분히 그것을 감안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납기를 잘 맞췄다는 것은 그 일종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예. 약속이고 이건 또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부 다 그 방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연도별로 다 계획이 있어서 납기를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노조 입김이 그 전에도 뭐 노조 입김이 셌지만은 그래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민노총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그 노동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서 뭐 민노총이 좀 힘을 못 썼죠. 그때 뭐 회계 보고서도 공시를 하는 뭐 그 상황까지 갔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그 민노총이나 이게 노조 입김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랬죠. 커져서 아마 이게 파업이 아마 일상화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파업이 어쨌든 일어나면은 이게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치 환경의 변화 같은 것도 이번 결과를 내는데 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시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걱정되는 것은
또 다른데 뭐 어디 하고 또 수주전이 벌어졌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그쪽에 또 다른 그 K 방산 이 수출을 하는 그 수주전에서도 또 지금 폴란드의 사례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겠지만은 이 폴란드가 아마 그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또 아니면 노동 그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것이 다른 데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제품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돼 버릴 수가 있죠. 참고가 되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K 방산에 대해서 큰 차질이 뭐 벌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윤석열 정부 때의 대외적 어떤 외교 관련 분 중에 굉장한 성과를 냈던 게 사실은 K방산이죠. 특히나 폴란드 이런 과거의 동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한국의 무기,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군사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수주하기도 하고 우리가 수주하기도 하고 또 상호 간에 MOU도 맺고 안보 동맹도 맺었는데 그런 게 사실 무너지는 이재명 정권 체제에서 더군다나 이재명이 강성 노조를 막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국가적인 생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특히 대장동 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이 전술을 좀 바꿨습니다.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그럼 하자. 민주당이 그간에 이 중립적인 제3지대에서 그냥 별도의 국정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고만 했으니까 좋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안 받으랬으니까 국민의힘이 그럼 한 발은 물러서겠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한번 하자고 제안을 지금 역으로 제안을 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약간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재명이 외국에 있을 때하고 한국에 왔을 때하고 귀국했을 때하고 상황이 변했어요. 예. 이재명 해외에 있을 때는 마치 이제 국정조사를 먼저 민주당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핵심적으로 국민의힘도 하자고 했는데 부딪힌 것이 민주당은 이제 법사위에서 하자. 그 법사위는 추미애가 있고 민주당 추미애가 있고 네. 또 뭐 전현이나 이렇게 강성들이 그 싸움꾼들이 많이 있죠. 네네. 민주당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니까는 그 법사위 구성이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새로운 특위를 만들자 여야 동sol해서 특위를 만들자고 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판에 이게 그 민주당이 이재명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서 발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그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재명 국정조사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만약 이게 대장동 관련이니까 이재명 국정조사가 되고 뭐 조사 대상을 뭐를 하더라도 지금 그 특히 민주당이 조사 대상 중에 딱 걸린 게 있어요. 본인들이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그 검찰의 사건 조작. 그러니까 조작 기소를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 조작 기소를 그 조사를 하려면은 정인 참고인으로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을 다 불러야 되죠. 예. 검사하고 지휘부 다 불러야 됩니다. 예. 그 지금 그 대구 고검에 자천대가 있는 강백신 검사 이런 사람들도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사 지휘하다가 그때 이 탄핵돼서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또 저 자천대에 있는 검사들 다 불러서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건 조작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그 검사들을 안 부르고는 이것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그 검사들을 불러서 전 국민을 보는 데서 한번 해보자. 검사들이 정말 사건을 조작을 했는지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판명이 돼서 국민 대다수가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고 하면은 재판 재결을 해야죠. 이재명 재판 재결을 해야죠. 이까지 이제 번져 나갈 거를 이제 그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시점이 이제 이재명이 귀국하는 시점이에요. 이재명이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건데 노발대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없을 때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자고 민주당이 제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국정조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을 빼려고 하니까는 이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면 그 법사위도 받아주겠다 그거 했어요.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때부터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략을 잘못 썼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 쳤습니까? 예,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그래 무조건 하자. 법사위 때 하든지 그 당신대로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런데 판만 만들자. 판만 그 장을 좀 만들자. 너희들이 원하는 건 받아줄 테니까 장을 만들자. 예. 그렇게 해야지 성사가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 들어가고 나서 다른 요구 사항들을 하면 되는데 여기 그래 법사위에서 하자 받아준다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네. 하나는 그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해라. 그다음에 추미애의 독단적인 그 회의 운영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정인하고 참고인은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이 문제는 판을 만들고 나서 장이 서고 나서 그때 간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는 당장 민주당에서 그래 좋아 걸렸구나 하면서 발 뺄 만한 지금 그걸 준 거죠. 빌미를 줬다. 예, 조건을 걸어서 발 빼는 그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뭐 여야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 세 가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가 세 가지 조건 안 걸었으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분명히 이 발을 빼려는 수순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세 가지 조건 철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철회하고 그래 법사위에서 하고 그 뭐 저 나경원 간사 우리는 간사로 인정하고 당신들은 인정하지 않으면 돼. 그렇게 하고 정인 참고인 채택 문제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민주당이 먼저 이 사건 조작을 조사한다고 했으니까는 그건 당시 검사들을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또 조건 세 가지 저는 바로 지금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빌미를 줄 만한 건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잘못되게 조건을 걸었다.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였습니다. 나경원 간사 뭐 이런 문제 왜 저를 거나 그냥 국정조사가 실제로 진행돼서 폭발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전국 사안으로 부각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아주 미스하면서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바로 처리라는 게 저도 좋으라고 봅니다. 바로 조건 달지 말고 그래 민주당이 국정조사 하자는 대로 상당 부분 우리는 따르겠다.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자. 뭐 증인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민주당 측의 요구도 받아주겠다. 수용하겠다 해서 저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죠.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주는 형식이지만 대장동 국정조사는 명백하게 이 보수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됩니다. 자, 끌고 가면서 그 부분을 키워야죠. 그런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건이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하고 토론한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이제 일정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왜 일정이 확정이 안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조국이 왜 대장동이 항소 포기 이 토론권에 뛰어들었는지 토론을 좀 띄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이유가 있죠. 예. 이게 일단 장동혁 조국 1대1 토론이 성사가 되면은 이 성사가 되고 국정조사가 같이 열리면은 네. 시너지 효과가 나요. 둘 다 이거 이재명 국정조사고 1대1 토론도 주제가 이재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그 민간업자들에게 간 뭐 돈 한수 문제 이거로 하자고 하지만은 본질을 들어가야 되니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럼 이재명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열리면은 완전히 이슈 전환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왜 조국이 끼어들었느냐. 이런 이야기. 조국이 지금 8.15 특사로 나오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요. 지지율은 당 지지율이 뭐 2% 3% 나오고 그 조국 당 안에서 성추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이 존재감을 가설을 해야 되는데 존재감이 부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 모든 일에 다 끼어들어요. 참견을 해요 지금 모든 전국 상황에.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돈방석에 앉은 이 문제 가지고 막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 가니까 조국이 거의 끼어들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법대 교수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네. 저 국고 한수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동훈이 나서서 그래 나는 국고 한수 가능하다고 보니까는 토론하자 이렇게 됐어요. 한동훈이 먼저 조국에 토론하자고 하니까 조국이 아니야 나는 그 한동훈은 지금 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명색이 당대표인데 얼마 전에 새로 또 당대표 됐잖아요. 네. 당대표인데 당대표하고 갈 거야. 장동혁하고 그러니까 조국 갈 거야. 입장에서는 급이 안 맞아 뭐 안 이런 맞아. 식으로 나는 튕긴 거예요. 당대표야. 당신은 뭐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그래서
장동혁을 딱 11월 거니까 장동혁이 오케이 그래 하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석 가진 조국 당의 대표가 107석 가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자고 하는데 진짜 하자고 해버린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야 조국하고 하든 누가 하고 하든 이것은 이재명 이슈를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조국은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이것은 이재명 이슈가 되더라도 자기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는 아니고 또 어차피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사이 안 좋습니다. 그 조국은 문재인 편이고 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하자고 했는데 그럼 이게 하면은 결국은 성사가 되면은 1대1로 해서 이재명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이게 10월 2일, 12월 2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두 사람이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하고 만납니까? 네, 조국이 지금 새로 당 대표 됐다고 여기 저기 당에 인사를 이제 예방하는 인사는 취임 인사. 저번에 정청래 했고 예. 12월 2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날짜까지 정해 버리면 돼요. 장동혁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네요. 그럼 이게 토론이 됩니다. 토론이 되는데 저는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 쪽에서 조국을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 말라고.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빌미를 잡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조국이 이재명 쪽에 원하는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네. 원내 교섭단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래 이제 20석인데 지금 자기가 12석이니까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해달라. 그걸 계속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권 쪽에. 그래서 그거 해주는 조건으로 1대1 토론 안 할 가능성. 그까지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저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사이에 공작을 할 수 있겠네요. 이재명 측에서 공작을 해서 그래 우리가 좀 당근을 줄 테니까 저 토론권은 국민의힘의 어떤 특정한 건을 딱 빌미로 삼아서 원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토론을 거절하겠다.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하도록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일단 그 공작은 공작대로 놔두고요. 만약 공작이 터지면 또 공작이 터지는 대로 이제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 진행될 경우에 가정을 하면 12월 2일 날 만나서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12월 한 5일, 7일 복수로 뭐 날짜를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둘 날짜 중에 하나를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관련된 언론사는 어디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리고 토론 주제나 세부적인 것은 조국 대표 알아서 하시라 권한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한다고 치면 실제로 그래서 토론이 벌어진다면 장동혁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판사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사 관련된 거나 재판에 관련된 쟁점 사안이라든가 뭐 재판에 관한 논쟁, 주요 쟁점 이런 걸 많이 다뤄본 이 장동혁 대표하고 그냥 학생들만 가르쳤던 수사가 어떻게 하는지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이 더군다나 형법이나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이 조국과 만약 토론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어떤 게 쟁점으로 부각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실전에 능한 사람하고 네. 뭐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 특히 TV 토론이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막 돌출을 하잖아요. 변수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는 아마 주제를 조국이 이야기했던 듯이 내가 법대 교수 티 안 내려고 했지만 나는 이걸 알아 하는 게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간 수천억 원 돈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그러면은 그래 환수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럼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그러면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를 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윗선으로 올라가야죠. 검찰 자체로 한 게 아니고 뭐 정성호가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 3번이나 했다. 그거는 결국은 정성호 뜻이 아니고 용산의 뜻이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용산은 또 왜 그렇게 했을까?까지 이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계속 진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김만배가 뭔가 폭로를 할 것이 두려워서 했을까? 아니면 남욱이 지금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바꾸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전진상. 여기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까지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페이스는 장동영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이제 정치 생명까지 걸고 이재명 보호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조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면은 물론 이제 국민께서 이렇게 TV로 보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그러니까는 그 이론보다는 실전에 능한 장동혁 페이스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 장면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간에 이제 단독으로 주로 잘 활동했던 조국이 실제로 공개 토론회장에서 상당히 뭐 일종의 좀 격투를 하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조국이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그 현장에서 싸우는 것과 혼자 그냥 기자회견 발표하고 이런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장면이 한번 아주 실무와 이 정치적인 현장에서 싸웠던 장동혁 대표 한번 그 장면 보면 재밌겠네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앞서서 주로 다뤘는데 이번엔 대북 송금 관련된 건 이재명의 수사 개입, 연어 술 파티, 또 이제 이재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재판 중에 퇴정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하면 검사들이 퇴정 안 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검사들이 당연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퇴정하는 건 일반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퇴정을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에 지금 고발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 이재명의 수사 개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화영 측에서 지금 이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는데 그 문제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감찰 수사를 지시한 후에 그게 연기가 사라질까 두려웠나요? 바로 이화영 측이 고발로 먼저 움직였네요. 어떻게 이 상황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시작 단계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재판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그 위정 재판입니다. 위정 재판. 이하영이 그때 뭐 그 검찰청에서 연어 얻어먹고 술 얻어먹어 가지고 진술을 잘못했다. 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잘못 진술했다. 이거는 위정이라고 해서 검찰이 긴소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재판인데 이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64명의 정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했느냐 하면은 이 술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는 교도관들이에요. 네. 교도관들이 이제 개호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구치소에서 검찰청 갈 때 그때 그 30몇 명 그 개호를 했던 그 날짜에 따라서 다르니까 30몇 명의 그 교도관들을 다 물어봤어요. 다 전수했는데 술자리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재판적에 정인으로 내세워야죠. 그래서 그 30몇 명 포함해서 64명을 정인 신청했는데 판사가 그중에서 6명만 받아들인 거예요. 6명 중에서는 뭐 쌍방울 직원 중에서 누가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뭐 왜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술을 샀다. 그 사람 이제 그런 쪽 그러니까는 이하영에게 유리한 쪽 사람만 6명만 신청하고 나머지 다 기각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검사들이 이것은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다 퇴정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인데 이재명이 딱 그 열흘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고 나서 1호 지시가 여기 감찰하고 수사라는 거예요. 감찰하고 수사하라는 이것도 그 위법한 거고 그렇지만은 특히 저는 정말 이재명은 조금 전에 했듯이 김만배도 챙겨야 되고 이화영도 챙겨야 되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아니 열흘 동안 이재명이 국내에 없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고 그중에서 특히 코스피 지수. 코스피가 완전히 널뛰잖아요. 널뛰기를 하고 뭐 사천선도 붕괴되기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환율 폭동. 네. 환율 폭동으로 지금 뭐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열흘 넘는 사이에 그런데 열흘 있다가 딱 와서 첫 지시를 한 게 이거 지시한 거예요. 예. 자기가 관련된 자기 재판과 관련된 이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하영 쪽에서는 좋아라 하고 그 검사들을 다시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에 또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중요한 게 뭔데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아니 이재명이 그 열흘 있다가 귀국하고 나서 겨우 손대는 것이 이겁니까? 본인이 공범의 재판에 관여를 하는 거. 그리고 공범 재판에 이렇게 그 대통령이 관여를 하면은 이거 탄핵감이에요. 네. 그 신동욱 의원도 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좌파에서 바로 탄핵한다고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헌, 위법 이것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국정 운영을 하면서 선후 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화영 측에서 먼저 고발을 해서 그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재명이 검찰의 감찰 지시, 퇴정한 검사들을 향한 감찰 지시, 이 수사 지시 이 문제까지 지금 연달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네요. 이 감찰 수사 감찰하고 수사하도록 지시한 건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화영이 어떻게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이 이재명이 공범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특정 사건을 수사나 재판을 직접 개입하는 직권남용 행위가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탄핵 문제가 바로 지금 현실의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 지시를 그렇게 그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들을 소관하는 그런 부처인데 자기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재명이 지시한 거를 법무부 장관 패싱을 한 거죠. 뭐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 통해 가지고 그 민간업자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정성호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또 정성호까지 패싱을 해버리고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검찰의 독립 문제가 있는데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 일어난 그 법정 안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여기서 개입을 해서 검찰을 수사를 하라 감찰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것은 뭐 헌법이나 법률 같은 건 다 위배 소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탄핵 사유가 이것뿐이 아니고 저는 계속 쌓이고 있다고 봅니다. 뭐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사실상 개입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잖아요.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다음에 상권 분리 완전히 무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한 것들 이거 그대로 위헌이지 않습니까? 상권 분리 위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 이제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의힘이 발의를 못하죠.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은 발의 요건만 해도 가반수니까. 그리고 이거 처리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 소찬을 못 쓰지는 않아요. 예. 탄핵 소찬을 써야죠. 써서 하나씩 다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때 뭐 상권 분리 그걸 저해하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는 이것도 저희 검찰에 대해서 뭐 김용현 변호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하면서 상권 분리 국가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본인의 상권 분리 다 훼손하고 그리고 뭐 사법부 독립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말살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이야기까지 하면서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러면 두 가지 축이 되겠네요. 하나는 이제 탄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하나, 뭐 두 개가 아니죠. 이제 대장동 국정조사 같은 게 하나 축이고 탄핵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재판 재개가 또 하나 있고 그러겠네요. 예. 거기 결국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건데 예. 재판 재개 필요성도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아니 본인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김만배 그게 이제 개입을 한 게 뭐 사실상 뭐 정황상 뚜렷하잖아요. 예. 뭐 증거가 없을 뿐이지. 뭐 증거도 사실상 뭐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그 본인이 공범인 사건, 공범격인 사건 두 군데 다 지금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군데 다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본인이 그 공범인 거를 뭐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특히 어제 그 이화영 관련해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그런 뭐 지시를 한 것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실토한 거거든요. 공범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왜 공범한 재판을 받아? 뭐 본인들 어떻게 보면은 주범격이잖아요. 네. 그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인허가권자였고 성남시장 그리고 이 대북송금에서는 경기도지사 본인 문제였잖아요. 그 북한 방문하는 거 이런 거. 수뇌부. 수뇌부. 네. 성남시 수뇌부, 경기도 수뇌부. 네. 이 입장이면은 그래 수뇌부는 왜 그 재판을 안 하고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심부름하고 한 사람들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느냐. 그 이슈가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사도 페네마이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재판 재결을 해야 된다는 그 민심이 지금 확확 그 번져 나가고 있으니까 이 조만간 어떤 상황 변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인 큰 변동에 따라서 또 재판 재개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또 구체적으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죠. 예, 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